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과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백석총회가 신학적 정체성이자 기틀이 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총회 설립 45주년인 올해까지 기념 사업을 진행한 준비위원회의 해단식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이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지친 독거노인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내달 제11회 농도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환경운동의 의미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손을 내밀다를 주제로 내달 4일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12월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선 100여 명이 6개월 동안 일할 예정인데요.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정부가 시범 사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부모와 가사 노동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구TV가 특별 기획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17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김은숙 씨. 아이를 낳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복직을 꿈꿨지만 육아 도우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했습니다. 한 250에서 30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결국 육아 도우미는 후보지에서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가정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도 이제 100만 원 정도는 드린다고 하니까. 한국인 가사 도우미 평균 시급은 15,000원, 중국 동포의 경우 13,000원입니다. 한 달에 고용하면 35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지출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버는 돈의 전부를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580만 맞벌이 가구 중 출산 가족 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기혼 여성이 140만 명에 육박하는 이유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왕 같은 부담을 진다면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키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 노동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정말 정책 효과가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싱가포르처럼 홍콩처럼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좀 숙식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100만 원까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0만 원. 듣기에는 큰 돈이지만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금액으로 얼마나 오래 머물며 아이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이 돌봄하는 노동자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언어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시기인데 가사 도우미께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언어 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도 혹시 말이 늦어지지 않을까 혹은 발음이나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 거. 아이의 언어 발달, 문화적 배경 차이에 더해 부모와 가사 도우미 간의 소통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들어와서 제조업에 종사한다든가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다르게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양육 환경을 알아야지 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아야지 됩니다. 또 부모가 그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현재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돼 비로소 아이 돌봄이 노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활성화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지났을 때 진짜 인력이 부족하다 할 때 비로소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되는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휴직의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 보험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한 명도 채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마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출산을 돕기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을 초대한다면 더 정밀한 효과 검토가 먼저라는 현장의 소리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를 한국교회 대표교단으로 성장시킨 신학 정체성,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년 전 사변신학에 맞선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총회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이 선언은 20년 전 사변화된 신학에 맞선 선언이자 한국 교회에 던져진 화두입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원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24일 기념예배 및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백석 신대원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념예배에 참석한 장종현 설립자는 미래 후배 목회자들에게 학문 교육을 뛰어넘는 영성 훈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딱 있지 않으면 평생 목회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소화를 시켜서 가슴에 신학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달라요.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장 목사는 20년 전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400여 명의 국내외 신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외치며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와 함께 반지성주의와 신학교육을 그만둬야 하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립 45주년을 맞이한 백석총회가 2대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이 선언은 총회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태동시키는 동시에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합동소속 권성수 목사는 타 교단 목회자이자 학자로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이 선언이 한국교회의 신학은 사변적 학문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외쳤으면 저는 벌써 이미 끝났습니다. 용기 없어서 못했죠. 장종현 총장께서는 용기 있게 선언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한국 신학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날 신대원생들은 특강을 통해 선언 20주년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는 한편 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들은 사변신학을 반성하며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총회는 같은 날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기념사업 경과보고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했습니다. 총회는 창립 4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17개 기념사업을 추진한 본부장과 임원진 100여 명을 초대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는 45주년을 디딤돌 삼아 교단이 나아가야 할 100년을 향해 영성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기초돌을 놓은 이 상태 속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도요. 기도의 영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백석총회는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회단식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며 총회에 맡겨진 9,700여 교회를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은 문화생활은 물론 한 끼 해결도 어려운 일상을 보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앞장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나눔이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미로운 바이올린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전통적인 선율을 뽐내며 두 대의 가야금 소리가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밥상 나눔 공동체 사단법인 나눔이가 독거노인들을 위해 개최하는 사랑 나눔 음악회입니다. 이들이 개최하는 사랑 나눔 음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올해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다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법인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바이올린 소나타, 가야금 듀엣 연주를 비롯한 창소리가 진행됐습니다. 연주 참가자들은 클래식과 창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참가자들에게 공연을 펼쳤습니다. 나눔이랑 4년 동안 봉사활동했는데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 이제 어르신들한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한 쪽방촌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음악에서 저희들 또 선물도 또 드리고 정말 저희들께 독거노인들고 쪽방에 사는 여러분들께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날이죠. 1999년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펼쳐온 나눔이는 올해 24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눔이는 올해도 다가올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음 달 9일 제11회 감리회 농도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감리회 소속 도시교회와 기관의 후원으로 농촌교회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를 소외 이웃들과 나누는 행사입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24일 농도 한마당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농도 한마당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길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환경운동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농도 한마당은 충남 아산 송악면의 다람이 영농조합에서 개최되며 총 10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아동센터와 노숙인센터, 장애인 돌봄시설 등 천여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4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제9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손을 의미하는 더 핸들을 주제로 열리는 평화음악회는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합니다. 평화음악회는 질병의 위험과 전쟁의 공포 등 여러 위기를 맞이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 다문화가정, 탈북민 청소년 등을 음악회에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와 뉴월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네팔 시라야에서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함께하는 특별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굿피플 필드 트립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필드 트립은 롱타임 노우씨,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후원자들과 함께 네팔 시라하 지역에 위치한 시라하 RTN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굿피플은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직하게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5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백신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이달 말까지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하고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농장에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럼피스킨병은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2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교나 식당 등에 설치했던 플라스틱 가림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거된 플라스틱 폐 가림막은 1,180여 톤으로 전체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약 12%에 그쳤습니다. 가림막은 대체로 다른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에 유리한 아크릴로 제작되지만 다른 원료로 만들어진 가림막과 구분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39%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선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작업 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락은 끼임, 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힙니다. 달 항아리로 불리는 조선시대 백자대호가 역대 최고가인 3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옥션은 25일 전날 진행된 미술품 경매에서 18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47.5cm의 백자대호가 34억 원에 낙찰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경매된 백자대호 중 최고가는 지난 2019년 6월에 낙찰된 31억 원입니다. 서울옥션은 높이 40cm 이상 백자대호는 주로 왕실 행사에 사용됐다며 이번 백자대호를 국보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측 누적 사망자는 5,791명이며 아동 사망자는 2,3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매일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어린이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명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00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인큐베이터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장남이 미국에 머물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자 조국을 버렸다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역 17만 명과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고 전 세계 예비군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해외에 있던 수백 명의 이스라엘인들은 참전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 플로리다로 떠난 네타냐후 총리의 장남 야이르 네타냐후는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현지 시간 23일 전했습니다. 야이르 네타냐후는 32세로 예비군 복무 대상입니다. 이에 한 군인은 우리의 형제와 아버지, 아들들은 모두 최전방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르는 아직 여기 없다며 이는 이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경 외교부장이 오는 26일에서 28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양국이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실무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해 중미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의 궤도로 돌아가도록 함께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한 양국 워킹그룹 첫 회의 개최 소식까지 나온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리상푸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리상푸는 러시아 무기를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에 성공한 생존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북한 인권 상황 토론회에서 북한은 많은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경에 넘어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로 북송됐다며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추가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헬로윈 안전관리 대책 마련으로 지자체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대형 참사의 기억이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어 재발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안전 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